게임의 여왕 제1부 제이미, 제사장. 케이프타운의 토요일은 장날이어서 거리마다 싼 물건을 찾는 사람들과 친구나 연인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혼잡했다. 보어인, 프랑스인, 화려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 넓은 치마와 주름진 블라우스를 입은 영국 여성들이 브라메우스 타운과 파크타운, 버제도르프의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10여 개국의 언어가 통용되는 케이프타운에서는 가구와 드레스, 체스판, 소고기 또는 채소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토요일의 케이프타운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시골 장터였다. 반다는 백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람들 속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거리마다 흑인, 인디언, 유색인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백인들이었다. 반다는 백인들이 싫었다. 케이프타운은 원래 흑인의 땅이었다. 남아프리카엔 바투스족, 줄루족, 베우아나족, 마티벨레족 등 많은 부족이 살았지만 그들은 모두 반투족이었다. 반투라는 말은 아반투, 즉 국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다. 어쨌든 바로롱족, 즉 반다가 속한 부족이 예전에는 이곳을 지배했었다. 반다는 남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시절에 바로롱 왕국에 대해 그의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케이프타운은 그들의 왕국이었으며 그들의 국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인들이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사자에 쫓기는 가젤떼처럼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쫓겨가고 있었다. 이제 흑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순하고 잘 복종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반다는 자신의 나이를 모른다. 원주민들에겐 출생신고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나이는 부족의 전설, 즉 전쟁, 위대한 추장의 출생과 사망, 해성, 지진 같은 것으로 가늠했다. 그러나 실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반다는 자신이 추장의 아들이며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반투족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었다. 순간 그를 지켜보는 한 백인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반다는 흑인들의 구역인 동쪽 외곽지대로 바삐 걸어갔다. 그곳은 옛날에는 큰 주택들과 화려한 가게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형편없는 양철집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본 후 문을 2번 두드리고 들어갔다. 호리호리한 흑인 여인이 의자에 앉아 바느질하는 중이었다. 반다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뒤쪽에 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6주일 만에 제이미 맥그리거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낯선 집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 그는 다시 카루에 있었고 그의 몸은 지식여져 꼼짝도 못했다. 독수리들... 그때 반다가 좁은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 제이미는 그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했다. 제이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낸 반데르 메르베가 그를 없애기 위해 하인을 보낸 것이 분명했다. 왜? 내 주인이 직접 오지 그랬어? 제이미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주인이 없어. 반데르 메르베, 그 사람이 널 보낸 게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이 알면 우린 둘 다 죽어. 그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건지 가르쳐줘. 케이프타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리로 왔지? 내가 데리고 왔어. 제이미는 잠시 반다의 검은 눈동자를 응시한 후 말했다. 왜?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네가 필요해. 무슨 복수를... 반다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반데르 메르베는 내 동생을 강간했어. 그 애는 그놈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세상에! 동생이 죽은 날부터 나는 나를 도와줄 백인 남자를 찾아다녔어. 맥그리거. 내가 자네를 때리는 일을 도왔던 그 마국간에서 나는 그 사람을 찾았지. 우린 너를 카루에 버렸어. 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모두 네가 죽었다고 말하고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너를 데리러 돌아왔어. 하마터면 늦을 뻔했지만 제이미는 소름이 끼쳤다. 독수리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더군. 난 널 마차에 태워 우리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숨겼지. 우리 부족 의사 한 사람이 네 갈비뼈를 붙여주고 다리를 교정하고 상처를 치료해줬어. 제이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이 흑인의 두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제이미는 반다를 믿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반다는 그를 통해 메르베에게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거양득이 되겠군. 제이미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제이미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메르베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좋아. 제이미는 반다에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반데르 메르베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어. 처음으로 반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을 죽일 건가? 아니, 살려둘 거야. 제이미는 그날 오후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곧 현기증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완쾌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절뚝거리며 걸어야만 했다. 그때 반다가 그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만둬.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반다는 제이미가 조심스럽게 방안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울을 보고 싶어. 끔찍하게 보일 테지. 반다는 손거울을 가지고 왔다. 제이미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거울에 비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털은 하얗게 변해버렸으며 얼굴은 턱수염으로 온통 덮여 있었다. 그리고 코뼈는 한쪽 방향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턱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눈이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증오를 지닌 눈이었다. 그는 천천히 거울을 내렸다. 산책을 좀 나갈까 하는데. 미안해, 맥그리거. 그건 안 돼. 왜 안 되지? 흑인이 백인의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백인도 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내 이웃 사람들은 자네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있어. 우리는 자네를 밤에 몰래 데려왔거든.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오늘 밤에 자네를 옮길 계획이야. 그제야 제이미는 반다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보살펴 왔는가를 알게 되었다. 제이미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일자리가 필요해. 부두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 거야. 거긴 늘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냈다. 여기. 제이미는 돈을 건네받았다. 반드시 갚겠네. 내 누이 동생에게 갚으면 돼. 반다가 제이미를 데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제이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찌그러진 함석 오두막과 판잣집뿐인 지저분한 빈민가였다. 며칠 전에 온 비로 땅은 질척거렸고 이상한 냄새까지 풍겼다. 제이미는 반다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기는 말하지 말게. 반다가 속삭였다. 내 이웃들은 매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도시의 중심부야. 선창에서 다시 만나지. 제이미는 영국에서 도착했을 때 묵었던 하숙집으로 갔다. 벤스터 부인은 책상 뒤편에 있었다. 방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손님. 그녀가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다. 저는 벤스터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줍은 듯이 물었다. 벤스터 부인,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저는 여기서 묵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깨진 코와 그의 하얀 턱수염. 그러나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손님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 나는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나의 친구들은 나를 디디라고 부릅니다.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죠? 제이미는 멍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트래비스, 이안 트래비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미는 일자리를 구하러 선착장에 갔다. 그곳의 감독이 말했다. 우리는 튼튼한 사람이 필요하오.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좀 늙었다는 거요. 저는 19밖에 안 돼. 제이미가 말을 멈추었다.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도 우선 나를 고용해 보시오. 후회하지는 않을게요. 그는 부두 일꾼으로 하루에 9실링씩의 급료를 받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항구로 들어온 배에 짐을 내리거나 싣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반다와 다른 흑인 노동자들이 하루에 6실링밖에 못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할 게 있어. 제이미는 배에서 짐을 내리는 반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반다는 제이미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안 돼. 맥그리거. 선착장 끝에 폐가가 된 하숙집이 있네. 교대가 끝나면 거기서 만나기로 하지. 제이미가 버려진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반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살로몬 반 데르메르베에 대해 말해주게. 무엇이 알고 싶나? 모든 것을. 반다는 침을 뱉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로 왔다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의 부인은 매우 못생겼지만 재산이 많았다지. 그녀가 병으로 죽자 반데르메르베는 부인의 돈을 가지고 클립 드리프트로 와서 자파상을 열었다더군. 그는 채굴꾼들을 속여서 장사를 했어. 그가 나를 속였던 것처럼? 그래. 그것은 그가 쓰는 여러 비열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돈 때문에 그와 거래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여겼던 채굴자들이 거의 모두 당했다네. 맞서 싸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나? 그들이 어떻게? 법원서기도 그에게 급료를 받고 있어. 그곳 법률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45. 일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런 문제는 그 서기가 다 처리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곳에서 하고 정확한 지적도를 작성해야 돼.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소송을 청구할 수조차 없지. 어쨌든 반데르메르베는 그의 신복을 보내 다이아몬드가 나온 땅에 못을 받고 완벽한 지적도를 작성해서 등기하는 거야. 맙소사. 바텐더 스미트도 그와 관계가 있지. 스미트가 채굴자를 반데르메르베에게 보내주면 그들은 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는 조건으로 동업자 계약을 하는 거고, 반데르메르베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해.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귀찮게 굴면 그는 부하들을 시켜 없애버려. 그것은 잘 알고 있어. 제이미가 차갑게 말했다. 그 밖에는? 그는 광신자야. 그는 항상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의 딸은 어때? 그녀도 이 일에 관계가 있나? 마거릿?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네. 그녀가 만일 남자를 사귀면 반데르메르베는 둘 다를 죽여버릴 거야. 제이미가 뒤돌아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항구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지. 제이미가 처음으로 흑백의 끝없는 갈등에 대해서 느낀 곳이 바로 케이프타운이었다. 흑인들은 권좌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백인들이 지정한 빈민지구에서만 살아야 했다. 어떻게 그 모욕을 견디지? 제이미가 어느 날 반다에게 물었다. 배고픈 사자는 그의 발톱을 숨기지.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을 거야. 백인은 흑인들을 단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살려두는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큰 봉변을 당할 날이 올 거야. 백인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욱 위험해지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시코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이시코가 누군가? 반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아니야. 설명하기 어렵군. 맥그리거. 이시코는 우리의 근원일세. 그것은 잠베이지 강이라는 이름을 지은 국가의 정신일세. 옛날 나의 조상들은 잠베이지 강에 옷을 벗고 들어갔지. 그중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악어의 밥이 되거나 강한 물살에 휩쓸려 죽곤 했지.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더욱 강해졌지. 자네는 론탱고 자베브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 곧 듣게 될 걸세. 맥그리거. 잠시 후 반다는 화제를 바꾸었다. 제이미는 반다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제이미는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리고 반다는 적인 백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어쨌든 반다는 제이미가 만난 대부분의 흑인들과는 달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디서 학교를 다녔나? 안 다녔어. 단지 어린 시절부터 혼자 공부해 왔을 뿐이야. 할머니가 나를 가르쳤지. 할머니는 나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나는 할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지. 제이미는 토요일 오후
그레이트 나마쿠아랜드에 있는 나미브 사막에 관해 처음 듣게 되었다. 제이미는 반다의 어머니가 요리한 영양 스튜를 먹고 있었다. 좀 냄새가 나긴 했지만 아주 훌륭했다. 그래서 제이미는 그의 그릇을 금세 비웠다. 식사 후 그는 낡은 침대 위에 누운 채 반다에게 물었다. 반데르 메르베를 처음 만난 게 언제인가? 내가 나미브 사막의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지. 그는 2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그 해안의 소유주였어. 그런데 그는 채굴꾼들에게 자신의 몫을 도둑맞았어. 반데르 메르베는 부자인데 왜 그 초라한 상점을 운영하고 있지? 가게는 미끼야. 새로운 채굴꾼들을 오도록 하는 덫인 셈이지. 그래서 그는 점점 부자가 되는 거고. 제이미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생각했다. 처음에 그는 반데르 메르베를 얼마나 신뢰했던가. 그는 마거릿의 둥근 얼굴을 생각해 보았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녀는 어린애였다. 제이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러자 그의 주름진 턱에 퍼런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자네는 어떻게 반데르 메르베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나? 반다? 반데르 메르베가 딸과 함께 해변에 온 날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앉아있기가 지겨웠던 모양이야. 그녀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렸지. 그래서 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살려냈어. 그때 나는 어린 소년이었어. 그렇지만 나는 반데르 메르베가 나를 죽일 줄로만 알았어. 제이미가 그를 응시했다. 왜? 왜냐하면 내가 그녀를 팔로 안고 있었거든. 내가 검은 피부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 때문이었어. 그는 어떤 남자도 자기 딸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내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말해주었지. 그런 인연으로 그는 나를 클립 드리프트로 데려가서 하인으로 삼았어. 반다는 잠시 머뭇거렸다. 2개월 뒤에 내 동생이 나를 만나러 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다. 동생은 반데르 메르베의 딸과 동갑이었어. 제이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반다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나는 나미브 사막에 남아있어야 하는 건데. 그곳의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거든. 우리들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다이아몬드를 주워 작은 깡통에 넣는 일을 했지. 잠깐, 다이아몬드가 그냥 모래 위에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맥그리거,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그곳으로 숨어들려고 노력을 해왔지. 그러나 그들은 모두 파도와 암초에 부딪혀 죽음을 당했다네. 그래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게 아닌가? 천만에. 나미브 사막은 해변으로 곧바로 통해 있다네. 다이아몬드 벌판으로 가는 출입구는 어딘데? 그곳에는 전망탑과 철조망이 쳐진 담이 있어. 담장 안에는 경비대원들이 있지. 또한 단번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는 개들이 있다네. 그리고 그들은 지뢰를 벌판 구석구석에 묻어놨지. 지뢰밭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다이아몬드 벌판은 어느 정도인가? 56,000km에 걸쳐 있지. 다이아몬드가 56,000km나 모래 위에 잠자고 있다니. 다이아몬드 벌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인지도 모르지. 나는 보트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과 암초에 갈기갈기 찢겨진 사람들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또한 지뢰가 폭발하는 것도 보았지. 그리고 그 개들이 사람의 몸을 물어뜯는 것도 보았지. 그곳에는 들어가는 길도 나가는 길도 없어. 제이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반데르 메르베 소유의 다이아몬드가 56,000km의 모래밭에 뿌려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바다, 암초, 개, 보초들, 그리고 지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오로지 두려운 것은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에게 복수하기 전에 자신이 죽는 것이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제이미는 상점에서 그레이트 나마쿠아랜드의 지도를 샀다. 그곳은 오렌지강 남쪽 어구와 북쪽 루데리츠 사이에 대서양 연해에 있었다. 그 지역은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제이미는 지도에 나타난 그 주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남아메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사이에는 5,000km의 바다가 놓여 있었다. 해안선 아래 남쪽 65km는 개방된 해안이었다. 지도를 살피며 이것저것 생각해본 그는 왜 해안을 경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암초가 상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이미는 다이아몬드 벌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로로 관심을 돌렸다. 반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철조망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하루 내내 순찰하고 있었다.
또한 입구에는 높은 감시탑이 서 있어서 침입자를 한눈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막루를 지나 다이아몬드 벌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경비견까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미는 반다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지뢰가 묻힌 지도가 있다고 했지? 지도는 감독들만이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지도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통로로만 걸어다녀. 반다는 무엇인가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바다 안개가 가끔씩 끼고는 하지. 그 바다 안개를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안개는 먼 바다로부터 몰려와 사막을 가로질러 산까지 모두 뒤덮어버려. 만일 네가 그 안개 속에 갇히게 되면 감히 움직일 엄두도 못 낼 거야. 그리고 지뢰매설 지도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해. 안개는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지? 반다가 양손바닥을 내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며칠 동안 계속되지. 반다, 너는 지뢰매설 지도를 본 적이 있니? 없어. 제이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갖고 달아날 수 없어. 가끔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나려고 하지. 그렇지만 입구에서 곧 발각이 되고 말아.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가 반데르 메르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빼내올 방법이 없었다. 반다의 말이 맞는 듯했다. 그래서 제이미는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다음 날 그가 반다에게 물었다. 노동자들이 교대를 하기 위해 나올 때 어떻게 반데르 메르베가 다이아몬드 도둑을 잡아내지? 그들은 철저한 조사를 받지. 노동자들을 홀딱 벗겨서 그들 신체의 은밀한 구멍들까지 조사한다고. 나는 노동자들이 일부러 다리에 상처를 내서 그곳에 다이아몬드를 넣어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내고 그곳에 다이아몬드를 찔러 넣기도 해. 그들은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속임수를 다 쓴다고 할 수 있지. 그는 제이미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살고 싶다면 다이아몬드 광산 따윈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제이미는 반다의 말대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커다란 다이아몬드들이 눈앞에 자꾸만 어른거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반다의 말들이 그를 조롱하듯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메르베의 광산은 제이미의 머릿속에서 첫날 밤의 신부처럼 순백의 상태로 누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좋은 수를 생각해냈다. 반다를 만나자마자 제이미는 본론부터 꺼냈다. 해변에 상륙시키려 했던 보트에 관해 얘기해주게. 어떤 것을 말인가? 어떤 종류의 보트들이었나? 네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이었지. 돛대를 가진 범선도 있었고 예인선도 있었지. 발동기선과 돛담배도 있었고 네 사람이서 보트로 시도한 적도 있었지.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그마치 6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암초에 산산조각이 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익사했어.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뗏목으로 시도한 사람도 있었나? 반다가 그를 응시했다. 뗏목이라고? 그래. 제이미는 흥분했다. 생각해봐. 그들은 배 밑바닥이 암초에 의해 찢겨나갔기 때문에 해변까지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뗏목이라면 암초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해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맥그리거, 자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군. 그것은 불가능한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유이와도 같았다. 제이미와 반다가 논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흥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막연한 상상에서 출발했던 것이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는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뗏목을 건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적이 뜸한 밤에 항해하면 되었다. 감시가 뜸한 해변에는 지뢰도 매설되지 않았다. 경비병들과 순찰대는 내륙에서만 근무했다. 두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주우면서 마음껏 해변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이 되기 전에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반데르 메르베의 다이아몬드로 주머니를 가득 채우러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나? 우리가 들어간 방법과 같아. 우리는 공해상으로 뗏목을 타고 암초를 지나 노를 저어가는 거라고. 제이미의 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반다의 의구심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다는 제이미의 계획에 대해 빈틈없이 물었다. 그가 반대의 생각을 해낼 때마다 제이미는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었다. 계획은 실행될 수 있었다. 그 계획의 가장 훌륭한 점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단순성과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커다란 자루뿐이야. 그의 열성은 전염병적인 요소가 있었다. 반다가 이를 드러내며 싱긋이 웃었다. 커다란 자루 2개를 준비하자고. 다음 주에 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금지구역에서 70km나 되는 노롤드항 행의 황소 진마차에 올랐다. 노롤드항에서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마을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백사장과 몇 채의 집들, 갓 지은 듯한 오두막집뿐인 원시적이고 조그마한 그런 곳이었다. 그곳에는 암초가 없었다. 해변에서는 부드럽게 파도가 찰싹대고 있었다. 뗏목을 만드는데 완벽한 장소였다. 여관은 없었지만 뒤쪽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다. 반다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숙소에 있었다. 은밀하게 뗏목을 건조할 장소를 찾아야 돼. 당국에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 그날 오후 그들은 운이 좋게도 버려진 낡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뗏목을 만드는 일을 착수하지.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봐. 위스키 한 병을 사자. 뭐 하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제이미는 경찰관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술고래임을 입증해주는 커다란 붉은 코를 가지고 있었으며 혈색이 좋고 체구가 컸다. 안녕하시오. 그는 제이미에게 인사를 보냈다. 우리 마을에 방문객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차 들렀죠. 먼디 경관이요. 이안 트레비스입니다. 북쪽으로 가십니까? 트래비스 씨? 아니요, 남쪽으로요. 나와 내 하인은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난전에 케이프타운에 있었던 적이 있지요. 끔찍하게 크고 또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그렇군요.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경관님? 나는 근무 중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먼디 경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예외로 하지요. 좋습니다. 제이미는 위스키병을 가져오면서 반다는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지 궁금했다. 그는 더러운 양치 그릇에 위스키를 가득 담아 2손가락을 집어넣은 채 경관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트래비스 씨, 당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난 못 마십니다. 제이미가 유감스런 듯이 얘기했다. 말라리아, 그것 때문에 케이프타운에 가는 겁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죠. 나는 여기서 며칠 쉬어가려고 들렀습니다. 여행이 부담돼서요. 먼디 경관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꽤 건강해 보이는데요? 추위가 닥칠 때 나를 보셔야 아시죠. 경관의 술잔이 비어 있었다. 제이미가 그 잔을 채웠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는 단숨에 2번째 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일어났다. 당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하인이 하루나 이틀 안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죠. 곧 건강해지겠죠. 금요일 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디 경관이 얘기했다. 그날 밤 제이미와 반다는 허물어져가는 창고에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반다, 뗏목 만들어 본 적 있나? 글쎄, 솔직히 말하면 없어. 나도 없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은 시장 뒤편에서 200리터의 빈 목재통을 훔쳐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방형으로 조립했다. 그 다음에는 4개의 빈 나무 상자를 모아서 각각 석유통 위에 올려놓았다. 반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뗏목 같지 않은걸?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제이미가 그를 안심시켰다. 쓸만한 판잣갈개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룰라의 커다란 잎사귀와 스팅크우드 나뭇가지 등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를 덮었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여 각각의 매듭을 묶으면서 대마로 만든 두꺼운 밧줄로 아래를 묶었다. 일을 다 마쳤을 때 반다가 꼼꼼히 확인했다. 아직도 뗏목처럼은 보이지 않는데. 돛을 세우면 그럴듯할 거야. 제이미가 확신했다. 그들은 쓰러진 강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다. 노를 만들 용도로 2개의 납작한 가지를 집어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돛뿐이야.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먼디 경관이 내일 돌아오기로 했거든. 돛을 발견한 것은 반다였다. 그는 커다란 푸른 천조각을 가지고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이거 어때? 맥그리거? 완벽해. 어디서 구해왔나? 반다가 이를 드러내며 싱긋이 웃었다. 묻지 마. 아직도 우리에겐 어려운 문제투성이니까. 그들은 활죽이 붙은 정방형의 돛을 설치했고 위쪽에는 돛활대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새벽 3시에 출발하기로 했다. 제이미가 반다에게 말했다. 그때까지 휴식을 좀 취해두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나 두 사람은 앞으로 겪을 모험에 대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새벽 2시에 그들은 창고에서 만났다. 그들의 가슴에는 미열 같은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또 어느 한 구석에는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도 혹은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는 모험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험에는 중간이 없었다. 시간 됐네. 그들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하늘은 검푸른색의 광대한 천으로 덮인 채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은빛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좋은 날씨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만큼 밝지는 않겠군. 제이미가 생각했다. 아무도 그들의 출발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은 밤에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쯤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해안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 다음 광산으로 숨어 들어가 다이아몬드를 훔쳐낸 뒤 새벽이 되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벵겔라 해류가 오후 늦게 다이아몬드 광산에 우리를 데려가 주기만 하면 돼. 대낮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럴 경우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게 항해를 계속해야 해. 제이미의 말에 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들 중 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섬들인데? 수십 개의 섬들이 있지. 머큐리, 2차 보드, 그리고 플럼 푸딩 등. 제이미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플럼 푸딩이라고? 게다가 로스트 비프 섬도 있고. 제이미는 구겨진 지도를 꺼내어 그것을 찾아보았다. 그 섬들은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걸. 그것들은 물새의 분비물로 형성된 섬들이야. 영국에서 비료로 쓰기 위해 그곳에서 새들의 분비물을 걷어가지. 그 섬에 누가 살고 있나? 아무것도 살 수 없어.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니까. 새들의 분비물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수거해가기 위해 죄수들과 탈영병 녀석들을 이용하고 있어. 그들 가운데 몇 명은 그 섬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도 하고. 우리가 숨을 만한 곳이군. 제이미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문을 밀고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뗏목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껏 잡아당겼으나 뗏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기다려. 반다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반 시간 뒤 그는 크고 둥근 통나무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이것을 사용하자. 내가 한쪽 끝을 들어 올릴 테니 자네는 나무를 밑으로 넣어. 제이미는 뗏목의 한쪽 끝을 들어 올리는 반다의 힘에 놀랐다. 제이미는 재빠르게 그 밑으로 통나무를 넣었다. 그러고 나서 다른 한쪽 끝을 반다와 같이 올리면서 통나무 위에서 뗏목을 전진시켰다. 그것은 무척이나 많은 힘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그들이 해변에 다다랐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작업은 제이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고 거의 해가 뜰 때서야 끝났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발견되기 전에 도망가야 했다. 제이미는 재빠르게 돛을 올리고 모든 것들이 잘 움직이는가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무엇인가를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는 갑자기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반다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즐거운 일이라도 있나? 전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아갈 때는 1톤이나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침반이 전부야. 너무 쉬운 것 같아. 반다는 조용히 대꾸했다. 그게 문제될 건 없지. 맥그리거. 이제는 나를 제임이라고 부르게. 반다는 이상하다는 듯 그의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너는 너무나 먼 나라에서 왔어. 반다는 싱긋 웃으며 하얀 이를 보였다.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그들은 나를 한번 교수형에 처할 수가 있지. 그는 이름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크게 소리쳤다. 제이미. 자, 이제 다이아몬드를 주우러 가자.
그들은 끙끙거리며 뗏목을 물가로 끌고 갔다. 그리고 뗏목에 뛰어올라 힘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 괴상한 뗏목은 파도에 휩쓸려 계속 덜컹거렸다. 그들이 파도에 적응하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코르크 위에 타고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고 느끼게끔 했다. 뗏목은 도중에 빠른 조류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제이미는 돛을 올리고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사람들이 깨었을 때 그 뗏목은 이미 수평선 위에 있었다. 우리는 해냈어. 제이미는 크게 소리쳤다. 반다는 상처투성이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야. 그는 차가운 벵겔라 조류에 손을 담갔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들의 항해는 계속되었다. 알렉산더 망과 오렌지강 어귀를 지나 북으로 나아갈 때도 원색의 커다란 플라밍고가 날아가는 것을 본 것 외에는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뗏목에는 돼지고기 통조림, 찬밥, 과일, 그리고 2개의 수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제이미는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잊으려 했으나 반다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총과 개들을 앞세운 포악한 경비원들과 육체를 찢기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광산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미친 모험에 합류한다고 허락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야.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나의 어린 노이를 위하여 죽는 거야. 하지만 제이미는 무엇을 위해 죽는 것인가? 오후가 되자 상어들이 몰려들었다. 약 6마리가량 되었다. 그들의 날렵한 삼각형의 지느러미가 물 위로 조금씩 보이더니 뗏목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검은 지느러미 상어다. 반다가 소리를 질렀다. 저것들은 식인 상어인데. 제이미는 뗏목으로 미끄러지듯 재빨리 다가오는 지느러미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지? 반다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믿음을 가져 제이미. 상어의 등이 뗏목을 건드리자 거의 전복될 뻔했다. 두 사람은 돛대를 꽉 부여잡고 뗏목을 지키려 했다. 제이미는 노를 집어들어 상어를 후려 갈겼다. 그러자 노는 잠시 후 두 동강이 났다. 상어들은 뗏목 주위를 여유롭게 맴돌며 거대한 자신들의 몸을 조그만 뗏목에 문질러댔다. 뗏목은 작은 충격에도 전복될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저것들이 우리를 가라앉히기 전에 우리가 저놈들을 제거하자. 저놈들을 제거하다니. 어떻게? 돼지고기 통조림통을 건네줘. 자네 농담하나? 돼지고기 통조림 하나로 저놈들이 만족할 것 같아. 저놈들은 우리를 원한단 말이야. 또 한 번 상어떼의 공격이 있자 뗏목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 통조림, 이리 던져. 한순간에 반다는 제이미의 손에 통조림을 건넸다. 뗏목은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그걸 반만 열어, 빨리. 반다는 그의 휴대용 칼을 꺼내 통조림을 따서 반을 열었다. 제이미는 통조림의 모서리를 깨뜨렸다. 꽉 붙잡아. 그리고 그는 뗏목의 가장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상어들이 뗏목에 다가와 그들의 커다란 입을 벌리자 기다랗게 늘어선 흉악한 이빨들이 드러났다. 상어의 번뜩이는 눈을 바라보던 제이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통조림에 깨어진 쪽이 상어의 눈을 향하도록 힘껏 던졌다. 순간 상어의 눈이 찢어졌다. 상어가 거대한 몸체를 일으켰기 때문에 뗏목의 끝부분이 잠시 동안 들렸다. 뗏목 주위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그러자 다른 상어들이 상처난 상어에게 몰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제이미와 반다는 상어들이 자신의 동족을 미친 듯이 물어뜯는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뗏목은 천천히 상어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어져 갔다. 반다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느 날 내 손자들에게 오늘의 이 얘기를 하겠지. 자네는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것 같나? 그리고 그들은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오후 늦게 제이미는 그의 주머니 속 시계를 꺼내보았다. 우리는 거의 밤중에 다이아몬드 해변을 빠져나와야 할 거야. 태양은 6시 15분에 떠오르고 그것은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는데 4시간, 해변에서 눈에 띄지 않게 바다로 항해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4시간이면 충분하지. 안 그런가?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그 해변에서 나오는데 소요되는 4시간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을걸? 나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오래 살게 되기를 바라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바람과 조류에 휩쓸리는 대로 편안히 항해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 앞에 작은 섬이 나타났다. 둘레가 200야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끝을 찌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제이미는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독한 악취였다. 아무리 그래도 그 섬은 저녁 때까지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제이미가 돛을 조정하자 작은 뗏목은 바위들이 드러난 해변에 안착했다. 반다는 재빨리 뗏목을 수리했고 두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갔다. 섬 전체는 수백만의 코모란트, 펠리컨, 가넷 펭귄, 플라밍고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10발자국도 못 가서 구나우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뗏목으로 돌아가자. 제이미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반다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때의 펠리컨들이 날아가서 땅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누워 있었다. 죽은 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체들은 암모니아 가스에 완전히 절어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주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잠시 후 제이미와 반다는 다시 뗏목에 올라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해안을 떠나 돛을 내리고 기다렸다. 여기서 밤이 되면 떠나자. 그들은 말없이 앉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다. 태양은 서쪽 수평선으로 떨어지고 광기 서린 화가가 색칠한 것처럼 하늘은 붉은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곧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2시간을 더 기다린 다음 제이미는 돛을 올렸다. 뗏목은 보이지 않는 해변을 향해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는 구름들이 흩어지며 가느다란 달빛이 떨어져 내렸다. 뗏목은 속도를 올렸다. 멀리서 희미한 해안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 때마침 강풍이 불어와 해안까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곧 그들은 해변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바위벽이었다. 멀리서도 암초 위로 덮치는 흰 거품의 거대한 파도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멀리서 보기에도 매우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제이미는 그것이 자신들을 덮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 해안이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해? 반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에 있는 손가락으로 암초를 가리켰다. 제이미는 그가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암초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먹이가 다가오기를 유유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자, 우리가 너를 놀려주러 간다. 우리가 너희들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은 해변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의 육중한 돌진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다가 돛대를 꽉 붙잡았다. 너무 빨리 가는걸? 걱정 마.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돛을 낮출 거야. 그렇게 하면 속도가 줄어들 테고. 우리는 유유하게 암초 사이로 미끄러져 가면 되는 거라고. 제이미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순간 뗏목은 죽음의 암초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제이미는 남아있는 거리를 추정해보고는 돛대의 도움 없이도 파도가 해변까지 그들을 인도할 것임을 알았다. 밀려오는 거센 파도 때문에 뗏목은 자꾸만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은 뗏목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손으로 뗏목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제이미는 해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연히 어렵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거대하게 솟아오르는 큰 소용돌이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성난 파도가 톱니 모양의 바위를 향해 돌진했다가 물거품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뗏목도 저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뗏목이 암초에 걸리지 않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래야만 그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탈출할 때도 뗏목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뗏목이 없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파도와 암초의 무서운 힘에 의해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커다란 파도가 갑자기 뗏목을 덮쳐왔다. 뗏목은 하늘로 높이 솟구치더니 바위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졌다. 기다려, 반다.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커다란 파도가 뗏목을 성냥개비처럼 들어올리더니 암초를 지나 해안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제이미는 자신들 아래에 면도칼처럼 날을 세우고 있는 암초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뗏목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거센 바람이 마구 들이치고 굶주린 암초가 뗏목을 장난감처럼 앞으로 뒤로 툭툭 쳤다. 뗏목은 종잇장처럼 공중에서 거칠게 회전을 했고 제이미와 반다는 그들의 발밑에서 얇은 나무들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뛰어! 제이미가 외쳤다. 그는 뗏목의 한쪽으로 몸을 날렸다. 거대한 물살은 그를 튕겨 올려 해변을 향해 총알과 같은 속도로 던져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자연의 힘에 굴복했다. 그는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파도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그의 몸은 찢어질 듯 아팠고 폐는 터질 듯 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빛이 번쩍 터졌다. 제이미의 몸은 백사장에 처박혔다. 제이미는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그의 폐는 차가운 바다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반다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반다는 9m 정도 떨어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내는 중이었다. 괜찮아? 반다가 끄덕였다. 그는 몸서리치며 숨을 크게 쉬었다. 난 수영을 못해. 제이미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두 사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뗏목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드디어 그들은 다이아몬드 해안에 들어섰지만 나가는 길은 없어졌다.